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시대의 지성 이여령 선생님과 인터스텔라의 김지수님의 라스트 인터뷰 부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혼자 기다리며 녹색벽에서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에 신문에 쓰신 모리학의 기침소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모리학 선생을 만나고 쓴 거지. 여기엔 없지만 실존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과의 추억도 있어요. 그때 그분이 80이 좀 넘었을 때야. 생각해보면 지금 나보다 젊었는데 아파트 계단을 못 올라가셨어요. 내가 등에 업히라고 했더니 화를 내요. 나는 시체가 아니라고. 서양 문화는 부축은 받아도 업히는 건 수치로 여겨요. 한국은 다르지. 상호성이야. 이효석의 메밀꽃 피들 무렵을 봐도 처음 만난 아들과 아버지가 업고 업혀서 시냇물을 건너잖아. 사위가 장모를 업고 사장이 사원을 업어줘요. 다들 어릴 적 엄마 등에 업힌 기억이 있거든요. 업어준다는 건 존재의 무게를 다 받아준다는 건데 서양인에겐 익숙치 않은 경험이군요. 그들은 아이를 요람에서 키우니까 태어나자마자 존재를 분리하죠. 땅에 놓으면 쥐들이 공격해서 아이를 천장에 매달아 두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포대기로 싸서 둘러엎잖아. 어미 등에 붙어 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성이 착해요. 서양은 분리가 트라우마가 돼서 독립적인 만큼 공격적이거든. 한국의 전통 육아는 얼마나 슬기로워요. 오줌똥도 쉬쉬 끙가 끙가 하면서 어린애 말로 다 유도를 했거든. 요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뵐 때 마지막 파는 우물은 죽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죽음을 앞두면 죽는 얘기를 써야 잖나? 나는 반대를 써요. 왜냐고? 죽음은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사형수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 근처까지만 가지 죽음을 모르니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임사 체험도 살아온 얘기죠. 살아있으면 죽음이 아니거든. 가령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물고기가 물었어요. 엄마, 바다라고 하는 건 뭐야?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어요.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보지요.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나는 다른 데서 힌트를 찾았어요. 어디서 힌트를 찾으셨나요?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다행인 건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죽음과 달리 관찰이 가능해요. 2에서 3억 마리의 정자의 레이스를 통해서 내가 왔어요. 수능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거지. 그런데 그 전에 엄마와 아빠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그 전에 조부모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계속 거슬러 가면 36억 년 전 진핵세포가 생겼던 순간까지 가요. 나는 그렇게 탄생을 파고들어요. 죽음을 느끼면서 태어남 이자를 복귀한다. 엄청난 속도의 플래시백인데요. 뇌에서 빅뱅이 일어나겠습니다. 하하, 그렇지요. 몸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과거에 있어요. 진화론자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내 존재는 36억 년 원시 바닷가에서 시작됐어요. 어찌 보면 과학은 환상적인 시야. 내가 과거 물고기였을까? 양수가 바닷물의 성분과 비슷하니 그럴지도 모르겠다. 태아 형성 과정을 보면 아가미도 물갈퀴 자국도 선명하게 보이거든. 그렇게 계산하면 내 나이는 사실 36억 플러스 87살이야. 엄청난 시간을 산 거죠. 죽음에 가까이 가고서 나는 깨달았어요. 죽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과거로 가서 미래를 본다는 설명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이여령이다. 평생 창조적 역발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선물처럼 안겨준 사람. 선생님은 오래전에 이미 디지로그가 온다라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을 예언하셨어요. 미지의 죽음을 탄생의 신비로 푸니 이번엔 또 뭐가 보이던가요? 난 옛날부터 참 궁금했어요. 왜 외갓집에만 가면 가슴이 뜰까? 왜 외갓집 감나무는 열린 감조차 더 달고 시원할까?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외가의 혈통으로만 이어져서 그래요. 거슬러 가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어깨 벌어진 외할머니한테서 내가 왔는지도 몰라. 허허,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면서 느껴지는 게 신의 존재예요. 최초의 빅뱅은 천지창조였구나 라고 말이에요. 과학을 잘 모르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알면 신의 질서를 만난다고 했다. 죽음이 아닌 탄생을 연구하면서 선생은 점차 더 자신만만해졌다. 말하는 중간에 쫄지마 라는 악센트를 농담처럼 박아 넣었다. 탄생을 연구하면 무섭지가 않아. 지적으로도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와보라 그래. 너는 생명을 알고 썼냐? 나는 이제 안다 이거지. 그런데 요즘엔 탄생 자체를 비극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내 의지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행복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빨리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반출생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건 무의미해. 제일 쉬운 게 부정이에요. 긍정이 어렵죠. 그 놀라움의 힘으로 또 무엇을 보셨나요? 생명은 입이에요. 태내에서도 생명은 모든 신경이 입으로 쏠려 있어요. 태어난 후엔 그 입으로 있는 힘껏 젖을 빨지요. 그 입술을 비비어 첫 소리를 내요. 무. 가벼운 입술 소리 미음으로 물을 무거운 입술 소리 비읍으로 아빠 불을 뱉어요. 물은 맑고 불은 밝잖아. 그런데 그 미음과 비읍이 기가 막힌 대응을 이루는 게 바로 우리 한글이에요. 워터와 파이어로는 상상도 못할 과학이야. 놀랍죠? 프로이트도 구강기를 정신분석의 첫 단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프로이트는 뱃속세계를 몰랐어요. 태어난 후부터 트라우마를 적용했는데 기실 태아 때 더 많은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걸 그는 몰랐지.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의 후손 중 많은 사람이 폐쇄공포증을 앓았어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유전은 내 조상의 정확한 이력서예요. 동양의 탄생학과 서양의 유전학은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뱃속에서의 10개월이 성격, 기질, 신체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스승이 10년 가르친 게 뱃속에서 10개월만 못하다잖아. 그래서 지혜로운 한국인은 태중의 아이를 이미 한 살로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프로이트가, 칸트가, 헤겔이 알았느냐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쫄지 마. 허허. 알고 보면 프로이트는 돌팔이었어요. 우상의 추락이라는 책에도 있잖아. 다만 인간의 에고를 구조적으로 봤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인격은 다층적이라 의학뿐 아니라 인문학자의 상상력으로도 봐야 해요. 철학자 김현석 선생은 인격의 핵심은 성실성이라고 했지요. 선생은 인격의 핵심을 뭐라고 보십니까? 하하. 핵심은 인격과 신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기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려고 했던 괴테가 그 인간 다음으로 구제를 받았어요. 나는 유다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유다는 교회가 아니라 피의 밭을 남겼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격은 유다에 가까워서 더욱 신격을 욕망해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내 마음의 빅뱅을 그 누가 알았겠어요? 한 소녀가 이 남자와 헤어질까요? 라고 물으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할까? 그는 물리적 상대성 이론의 대가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각자의 마음은 두뇌는 지구에서 하나예요. 기술로 찍어낸 벽돌이 아니거든.
내 몸의 지문도 마음의 지문도 세상에 하나뿐이지. 하나님의 유일한 도장이야. 내 마음의 지문에는 신의 지문이 남아있어요. 요즘 들어 신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에 대해 말할 지식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아. 베드로도 유다처럼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정했잖아. 오래 관찰하면 다 알아요. 신은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라 다 다르고 유일하다는 게 평등이지요. 햇빛만 받아 울창한 나무든 그늘 속에서 야윈 나무든 다 제 몫의 임무가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유니크함이 놀라운 평등이지요. 또 하나, 살아있는 것은 공평하게 다 죽지 않아. 왠지 선생님의 유니크함은 탄생부터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내 유니크함의 80%는 어머니가 주셨어요. 내가 돌상에서 돌잡이로 책을 잡은 걸 어머니는 두고 기뻐하셨어. 그때는 쌀이나 돈을 잡아야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달랐죠. 우리 애는 돌상에서 책을 잡고 붓을 잡았다고 내내 자랑하셨어요. 내가 알아 누워도 어머니는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나는 책을 읽고 상상력을 키우는 사람이 됐지요. 언어적 상상력은 어린 시절에 길러진 것인가요? 그랬어요. 형님이 놓고 간 책, 대학생이 보던 한자투성이 세계문학 전집을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상상으로 단어를 읽혔죠. 사전도 없었어요. 내 언어 조직의 세포가 그때 활성화된 거라. 눈이 내릴 때 루바스카를 입었다는 문장을 만나면 전후 문맥으로 그 겉옷을 상상해 보는 거야. 동화만 읽었으면 어림도 없었겠죠? 라틴어 고전도 그렇게 읽었어요. 나는 지금도 외국 여행을 가면 대실망이야. 어릴 때 소설을 읽으며 파리, 런던, 러시아를 다 상상으로 여행했어요. 내가 실제 만난 에펠탑은 내가 언어로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지. 어릴 때 어려운 책을 읽으면 상상의 언어 능력이 발화돼요. 지금도 나는 모든 문제를 어원으로 접근해요. 글도 그렇지만 평생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지성에 막힘이 없고 재미까지 있는 이야기꾼으로 사랑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의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입력되고 흘러나오는지요? 나는 좌뇌 우뇌를 다 써요. 나의 최전선은 말이고 생의 의미 말이야. 말이 나오면 언어의 전선이 형성되거든. 그 말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다 보면 수억 개의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시인 이상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수학적 언어를 썼어. 수학적 머리와 문학적 머리가 다 트였던 사람이야. 그래도 쫄지 마. 이상은 일찍 죽었잖아. 신기합니다. 어떤 천재는 단명하고 어떤 천재는 장수하는 걸까요? 오래 살면 생각이 계속 달라져요. 내가 존경하는 이들은 다 일찍 죽었지. 이상도, 랭보도, 예수도.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은 번뜩인다는 것이죠. 둔한 게 없어요. 면도날로 소를 잡았지. 소를 잡으려면 도끼를 써야 하는데 이상은 날카로운 면도날로 단번에 그었어요. 반면 괴테는 80살까지 살았어요. 도끼날 같았지. 도끼로 우주를 찍어내린 사람이었어요. 형태학, 광선학까지 했잖아. 천재는 악마적 요소가 있어요. 파우스트를 봐요. 파우스트는 신학을 했던 성스러운 사람이었어. 사색적인 그가 한계에 부딪혀 자살하려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만 결국 신은 그를 구원하여. 나는 30이 지나고 모델이 없었는데 그때 잡은 게 괴테였어요. 괴테는 바이마르의 재상을 지냈죠. 그런데 나도 문화부 장관을 했잖아. 바이마르 인구보다 한국 인구가 더 많으니 나는 괴테한테 쫄지 않아요. 선생님이 한 말씀, 쓴 글, 해오신 일은 그 영역이 너무 방대해서 입이 벌을 때가 많습니다.
게테도 유니버설맨이었어요. 동과 서를 알았고 성과 속을 알았고 인공지능인 호몬클루스까지 있어서 미래의 정황을 보여줬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어요. 코끼리의 전체를 보려면 그들처럼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코만 만지고 코끼리를 봤다고 하면 엉터리야. 그렇게 인간과 학문의 전체를 보려고 했던 르네상스맨이 다빈치와 게테였어요. 그런데 제너럴리스트들은 종종 욕을 먹어. 전공이 뭐냐는 거죠. 전공의 구분이 없으셨지요. 언어기호학자이면서 언론인, 비평가이면서 소설가, 시인, 행정가, 크리에이터로 살아오셨어요.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물파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지는 않았어요. 미지에 대한 목마름 도전이었죠.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호기심이 강했지. 우물을 파고 마시는 순간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났어요. 두레박의 갈증이지요. 한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으려 했어요. 이제 그 마지막 우물인 죽음에 도달한 것이고. 죽음의 상태에 관한 공부도 하셨습니까? 했지요. 인간에게도 퇴한 날개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새는 날짐승이잖아. 그런데 무거운 새는 못 날아요. 그때는 날개가 덮개가 되죠. 인간도 몸이 부르면 못 날아. 늙고 병들면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요. 비극이지. 그런데 마이너스 셈법으로 몸이 가벼워지면 날아요. 고통을 통과해서 맑고 가벼워진 영혼은 위로 떠요. 덩컨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실험했어요. 죽은 후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무게를 쟀더니 21g이었죠. 그러니 죽어갈수록 더 보태지 말고 불순물은 빼야 해요. 21g의 무게로 훨훨 날아야지요. 평생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동양에선 덧없는 것을 꿈이라 하고 서양은 판타지를 꿈이라 하죠. 나는 평생 빨리 깨고 싶은 악몽을 꿨어요.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빠져 외길을 걷는 꿈. 어릴 때 복도에서 신발을 잃고 울던 꿈. 맨발로 갈 수 없던 공포. 뛰려면 발은 안 떨어지고 도망가 보면 아무도 없는 험한 산길이었지요. 자기 삶의 어두운 면이 비치는 게 꿈이에요.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다행이다 했어요. 현실에서 눈뜨고 꾸는 내 꿈은 오직 하나였어요. 문학적 상상력, 미지를 향한 호기심. 요즘엔 어떤 꿈을 꾸십니까?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꿔요.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혹은 터널 끝에 보이는 점 같은 빛. 그러나 역시 8알은 악몽이에요. 죽음이 내 곁에 누워 있다 간 느낌. 시계를 보면 4시 44분 44초일 때도 있어요. 동트기 전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다행히 그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젊은 날 인식이 팽팽할 땐 몰랐던 것.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착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87년간 행복한 선물 참 많이 받으셨지요. 그랬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요즘엔 생일 케이크가 왜 그리 예뻐 보이는지 몰라.
그걸 사가는 사람은 더 아름답게 보여. 초 10개 주세요. 좋은 거로 주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고귀해. 내가 말하는 생명 자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빵을 생일 케이크로 바꿔주는 거죠. 생일 케이크가 그렇잖아. 내가 사주면 또 남이 사주거든. 그게 기프트지. 그러려면 공감이 중요해요. 공의가 아니라 공감이 먼저예요. 공의보다 공감이라는 말이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상품 경제 시대에서 멀리 왔어요. AI 시대엔 생산량이 이미 오버야. 물질이 자본이 된 시대는 물 건너갔어요. 공감이 가장 큰 자본이지요. BTS를 보러 왜 서양인들이 텐트 치고 노숙을 하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온 거죠. 그게 물건 장사한 건가? 마음 장사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즐거움. 공감이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전화가 폰 말씀이 있으세요? 딱 한 가지야.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실이 반대가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어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지금 한국의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밀물의 시대에서 썰물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좋든 싫든 한국인은 지금 대단히 자유롭고 풍요하게 살고 있지요. 만조라고 할까요? 그런데 역사는 썰물과 밀물을 반복해요. 세계는 지금 전부 썰물 때지만 썰물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갯벌이 생기니까요. 요즘 따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암 선고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도 따님과 관련이 있는가요? 우습지만 성경에는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죠.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연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딸이 4살 때였어요. 아내가 둘째를 낳아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해수욕장 앞 해변 바라크 건물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천막에 가서 문화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딸아이가 자다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지만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 어렵다던 법대를 졸업하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 만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눈도 함께 밝아진 거지.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언제 신의 은총을 느끼십니까? 아프다가도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어요. 내 딸도 그랬죠. 아빠, 나 다 나았어요. 라고 우리 애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죠.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막막 수술도 성공해서 밝은 세상도 봤지요. 내가 보내준 발렌타인데이 꽃다발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호텔방에서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라며 전화가 왔어요.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5시간 있다가 운명했어요.
어떤 환자라도 그런 순간이 와요.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신은 전능하지만 병을 완치해 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하느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볍게 여겨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바짝 낫는 것 같잖아. 그리고 이따금 차가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요. 그때 나는 신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옛날엔 나는 약하니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역사적으로도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 한 번뿐이니까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어요. 그 전까지는 죽음의 의미, 생명의 기프트를 마지막까지 알고자 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사형수도 형장으로 가면서 무릉덩이를 폴짝 피해가요. 생명이 그래요. 흉악범도 죽을 때는 착하게 죽어요. 역설적으로 죽음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죄악은 없다고 노력하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삶에서 받은 축복이 새살을 드러낸다고. 빅뱅이 있을 때 내가 태어났고 그 최초의 빛이 찌꺼기가 나라는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도 손 놓고 죽지 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고 맞으라고. 종교가 있든 없든 죽음의 과정에서 신의 기프트를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저는 나이 들면 과거를 반복해서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지성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혜의 전성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을 열면 사가워진 산소가 내 뱃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끝이란 게 없어요.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마지막 엔드마크 대신 꽃봉오리 하나를 꽂아 놓을 거라고 했다.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라면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테니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이렇게 이혜령 선생님과의 라스트 인터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혜령의 마지막 수업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